현재 시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지 않고 절대 이 가지고 시공계약을 하는 불상사는 없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루시드홈의 전원종 매니저입니다. 백범수 매니저입니다. 저희가 많은 예비 건축주님들을 만나뵈면서 상담을 진행을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예비 건축주님들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진행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건축이라는 게 전문 분야고 그래서 인터넷에 정보들이 많이 돼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정보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집짓기를 위한 내 집짓기 설명서라고 해서 소규모 주택 건축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입주 전에 필수 체크리스트까지 저희 유튜브와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서 쭉 연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인 예산 설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성공적인 집짓기를 위한 완벽한 예산 설정 방법입니다. 예산 설정 부분이죠. 예비 건축주분들이 건축 박람회나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이제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시다 보면 평당가라는 말을 많이 접하게 되시는데요. 평당가라는 말은 사실 한 평에 대한 공사 비용이 나눴을 때 얼마가 나오냐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말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예산이라는 걸 잡을 때 건물을 보고 이 한 평에 이게 얼마가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거는 그렇게 예산을 설정하기에는 지역도 틀리고 위치에 따라서 그 자재 하나하나 따라서 진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인터넷 글을 찾아보셔도 평당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건축 박람회 가서 상담을 받게 되시면 상담을 해주시는 영업 사원분들도 평당가라는 말로 되게 많이 해주세요. 예비 건축주분들이 만약에 건축 박람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 이런 집 이쁘네요. 이런 집 지으려면 얼마 정도 들어요? 하면 그분들도 갑자기 옆에서 계산기 드시고 잠시만요. 타닥타닥. 이 집 짓는데 이 정도 예산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평당 한 55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막 이러시면서 그냥 딱 그 평당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설계를 한다거나 뭐 들어갔을 때 추후에 비용이 많이 추가되고 갑자기 예상했던 거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평당가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평당가는 정확히 전체 건축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평으로 나눠 놓은 단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쉽게 말하면 안에 들어가는 세부 내역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설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자재가 얼마만큼의 물량이 들어갔는지가 판단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건축비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쪽 업계, 그러니까 단독주택 시장에서 여러 해 동안 몸담으면서 느꼈던 평당가에 대한 허점, 그러니까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찝어보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미 저희만큼 이쪽 시장에 대해서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고 알아보시는 기간도 오래됐기 때문에 평당가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평당가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왜 평당 이 정도 금액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그거를 명확하게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는 영업사원분들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역순으로 이제 그럼 실제 공사 비용이 얼만큼 들어가고 여기에 회사 이윤이 어느 정도가 차지가 되고 예비 비용은 얼만큼 잡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평당가가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판단을 해보면은 저희가 산출을 해본 결과 집집마다 다 달랐습니다. 가령 똑같은 스펙에 똑같은 평수의 집을 각기 다른 설계로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분명 스펙이나 마감재나 내부 마감재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을 한데 평당가는 다르게 나왔어요. 이유가 뭘까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건축 설계를 하다 보면 외장 면적부터 시작해서 내부에 들어가는 면적 이거에 따라서 실제 결제되는 금액들이 다른데 이걸 단순히 평당가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집은 평당가 대비해가지고 시공 면적이 너무 높게 나온 집도 있고 어떤 집은 평당가 대비해서 시공 면적이 낮게 나온 집도 있었어요. 즉 공사 연면적에 대한 차이인 거죠. 공사 면적에 대한 연면적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일반 평당가로 산출을 해서 계산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 시공 도중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나도 모르게 우리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금액들이 산출이 되어서 시공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건축 설계와 인테리어 설계가 꼼꼼히 다 체크가 되고 이걸 기반으로 내역서가 만들어진다면 이 내역서에 있는 평당가는 우리 집을 위한 오롯한 우리 집만을 위한 평당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수립하시는 데 있어서 평당가라는 건 정말 그냥 예산 참고용, 정말 대략적인 그걸로는 사실 뭘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고 대충 이 정도라고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뒤에 예산을 제대로 설정하시기 위해서 수립하시기 위해서는 도면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도면이 나와야 돼 설계 계약을 먼저 하시고 설계를 받으셔서 도면이 나오고 나야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재료가 얼만큼 들어가고 이런 양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이 나오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정확한 견적을 받으셔야 내가 이제 예산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정확히.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올바른 예산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가장 앞서서 돼야 될 거는 내가 주택 건축에 있어 갖고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만큼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우선 돼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예산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가용 예산이라고 하는 이제 대출까지 포함한 내가 쓸 수 있는 건축에 쓸 수 있는 모든 비용을 파악을 해놓고 이제 그걸 토대로 골조도 선택을 하고 인테리어 마감재도 선택을 하고 이제 건축 규모도 선택을 하고 요게 우선시 돼야지 이 추후에 있어서 모든 선택 과정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번 경험을 해보니까 가용 예산의 분배를 건축 비용 70% 그리고 건축 비용 외에 들어가는 부대통목 비용부터 시작해서 행정처리 비용 그리고 뭐 자잘자잘한 비용들이 30% 해서 전체 가용 예산에서 7대 3으로 나누어서 분배를 해놓는 것이 안정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예산 설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용 예산에 맞춰서 시공 규모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점이 좋으냐? 처음에 저희가 평당가에 대해서 서두를 던졌잖아요. 평당가로 단순히 내가 한 2억 정도 쓸 수 있으니까 2억의 평당가 얼마 해서 몇 평 정도 할 수 있겠네 라고 못 박아 놓고 나중에 이제 예산에 맞춰가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었던 부분은 이 정도 퀄리티의 집을 원했었는데 이 평에 맞추다 보니까 이 정도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집의 퀄리티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보다 좀 더 오버된 그러니까 금액이 더 추가로 붙는 이런 불상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용 예산을 바탕으로 내가 집을 어느 정도 규모까지 가져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퀄리티로 된다 그러면은 집의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맞춰야 되는지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해놓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내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정확한 가용 예산을 책정을 하고 순수 건축비, 설계 비용과 시공 비용 그리고 기타 비용을 나누어서 분배를 하고 이 나누어진 70%의 예산에 맞추어서 규모를 책정하고 설계가 우선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시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평당가라는 이 시장만의 특별한 단가, 이 단위를 가지고 설계 계약과 시공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절대 이 예산안을 가지고 시공 계약을 하는 불상사는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예산안만 가지고 시공 계약을 하게 된다면 원치 않는 추가 금액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도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용 예산을 파악을 하고 분배를 하고 규모를 적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들이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지 저희가 커뮤니티 상에 사람들이 겪어놨던 경험 글들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사례들을 저희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예산 수립을 하셨던 걸 가지고 이제 땅을 토지를 구매하시고 시공 계약을 해서 공사에 바로 들어갔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예산 수립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나중에 추가 비용이 많이 들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예산 수립을 잡으시는 방법도 지인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돼 라는 얘기만 듣고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예산을 잡으셨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토지를 구매하시고 시공을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들어가야 될 외부 다른 비용들이 굉장히 따로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하셨던 예산보다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되셔서 지금 되게 어렵다라는 글이 나와 있었는데, 이 글 보면서도 저희가 지금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이분도 대략적인 그냥 러프한 금액 평당가와 같이 비슷한 개념이죠. 대충 이 정도 돈이면 이 정도 평수 지을 수 있어 라고만 지인이 얘기해 주시니까 그걸 통해서 예산을 수립하셨고, 그렇게 되고 시공을 계약을 하고 시작을 하셨더니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비용이 되게 많았던 거죠. 전문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 같은 건축가들을 만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고 내가 원하는 집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설계를 하시고, 그 설계를 해서 도면이 나오면 그 이제 도면이 나온 걸로 예산을 정확히 맞추신 다음에 시공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진하게 적어주신 게 있어요. 부동산 말대로 바로 건축만 하면 되는 줄 알음. 예산을 설정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와 여유자금 30%를 따로 책정을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추후 이 건축 프로젝트 다 진행을 하고 나니까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두 번째로 건축 시공사하고 계약 2020 12월 단가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도 평당가 저희 대략적으로 설계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상세한 내역서가 나오기 전에 이제 단가로만 계약을 하셔서 문제점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아직 좋다 나쁘다 말씀을 안 해주신 걸 보니까 나름 문제는 없이 다행히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예산안에 있어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들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염두를 해라 라는 식으로 남겨주신 것 같아요. 네,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다음 사례는 부대 비용이 너무 부담돼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런 거는 이제 토지 구매 직전에 이제 부동산이랑 같이 협의를 했어야 됐고, 저희처럼 이제 건축 매니저들이 가서 땅에 대한 속성들을 잘 알아봤으면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좀 아쉽죠. 다음에는 어차피 다 도로를 끼고 있으니까 반만 대지로 바꾸고 어차피 마당으로 쓸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짧은 생각입니다만, 하지만 여기서도 누적되어 있는 게 있어요. 대지를 분할을 한다 그러면 경계 측량이란 걸 해야 하고, 측량 비용도 들어가고 그에 따른 행정 처리 비용, 이제 토목 허가라든지 아니면 설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는 염두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죠. 문제는 경사가 있고 윗부분은 도로보다 지대가 낮아서 토목공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그 건축 매니저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상담을 진행할 때 봐야 하는 필수 체크리스트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기 전에 건축주님께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땅의 평활도를 맞춘다던가 아니면 경계점을 복원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누군가가 알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번 다수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전달받지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심지어 부동산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안 해주세요. 아까 사례 첫 번째처럼 부동산의 말만 듣고 땅을 덜컥 계약을 하고 시공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부대 공사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다음은 토목이 필요하다면 성토와 옹벽이나 보강토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보다 엄청나게 레벨 차이가 있다는 걸로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저희 건축 매니저들이 현장에 가서 어떠한 부대 공사들이 얼만큼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현지에 있는 토목공사 업체들이랑 이제 금액들을 다 비교를 해보고 가장 알맞는 금액, 합리적인 금액들을 판단을 해본 다음에 건축 설계 이전에 대지를 어느 정도 정돈을 해놓고 대지에 들어갈 비용들이 예산안으로 수립이 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설계가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 먼저는 일단 전체 금액에서 이 부대 공사에다가 얼마큼 쓸 것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다음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다음 사례는 건축 설계 단계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란 제목이네요. 건축 예산 잡으실 때 참고하세요 라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것도 써있네요. 전 양평군청 앞에 있는 사무소 한 군데만 알아보고 해서 점점점. 이것도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수립을 위해서는 설계 도면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설계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설계사 사무실에 가셔서 설계 상담을 하시고 이제 도면 작업을 하실 텐데, 그 비용에 관한 내용인데,
그 비용에 관해서도 사실 설계 비용은 설계사의 실력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굉장히 상이합니다. 스타일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 설정하시려고 처음에 설계를 이제 도면을 만드시러 돌아다닐 때 한 군데만 이렇게 알아보실 게 아니라 한 두세 군데 정도, 여러 군데는 꼭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 군데를 돌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이분들 스타일은 어떻고 가격은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 라는 걸 여러 군데 보시고 나랑 잘 맞는 설계사, 이 사무실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여러 군데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는 그런 부분을 놓치고 처음에 그냥 설계 비용이 대략 이 정도 나온다, 1,500만 원 나오는구나 하고 그냥 한 군데만 가서 해보시고 상담만 받고 바로 진행을 하시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하고 나시니까 나중에 비용도 다른 데에 비해서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되었고, 그리고 내용은 더 어떻게 스타일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비용에서도 이게 1,000만 정도 미스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게 실제 소요 비용과 당초 예산 반영에 대해서 탭을 나눠주셨어요. 상당히 준비도 오래 하셨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나름 열심히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놓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측량비, 두 번째는 감리 비용. 그리고 기타로 들어간 비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굵직한 내용으로 보면은 측량비와 감리 비용이었어요. 감리 비용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가 넘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행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설계 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가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 감리 비용이라든지 측량 비용이라든지 허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봤더라면은 이마저도 다 예산 내에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까지는 미비했었던 것 같고, 측량비 같은 경우는 대지를 구매하실 때나 아니면 내가 대지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을 때 평판 측량을 하고 경계 측량을 하고 그 측량점을 유실되지 않도록 잘 관리만 해주셨더라면은 별도의 측량비가 없으셨을 텐데, 이분은 경계 말뚝이 사라졌고 유실됐거나 아니면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측량비가 별도로 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내 땅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지 금액이 어떻게 들어가겠구나를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설계 단계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꼼꼼하게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500만 원은 좀 넘게 미스가 남네요. 이제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건축비라고 그냥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옵션들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제 금액들과 많이 달랐다. 그래서 이분이 궁금하신 거는 42평 허가 도면에 일반 철골 2층 집 벽돌 마감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같은 도면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어떤 팀을 가지고 이제 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현장 소장이 얼만큼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냐 아니면 러프하게 잡냐 아니면 나의 인건비를 어느 정도 규모까지 가져가냐에 따라서 전체 금액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처럼 한 곳에서만 견적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왜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주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인데, 일반적으로 건축 도면이 나오고 나면은 내가 견적을 받을 수 있겠지,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있겠지, 그 견적이라면은 추후에 추가금 없이 내가 이것만 내게 된다면, 약속한 기일에 이 금액만 내게 된다면은 안전하게 집을 지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착오점이 있어요. 왜냐면 실내 관련해서는 도면을 그려주는 회사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같은 도면이더라도 내부에 어떤 정도의 마감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체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꼭 건축 설계와 더불어서 인테리어 설계를 진행을 하고, 두 설계가 모두 완료가 되었을 때 상세 내역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역서에는 외장 마감에 대한 면적뿐만 아니라 실내에 들어가는 부속류들, 인슐레이션, 석고보드, 도배, 마루, 타일, 도기류 이런 것들이 다 지정이 돼서 내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 금액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제품을 바꿀 수도 있고 조금 더 저렴한 제품, 좀 더 합리적인 제품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으니까 꼭 시공계약 전에는 상세 내역서를 요청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 수립 실패 과정을 4가지 종류를 한번 봐봤는데요. 분명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한 네 가지가 대표적인 거고 토지에 관련된 거, 시공에 관련된 거, 설계에 관련된 거, 전체 예산안에 관련된 네 가지 항목을 보았고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 저희가 미팅을 나가게 되면은 이 정도면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준비 단계를 철저하게 저희 예산 수립부터 시작해서 설계 직전까지 계약을 하기 전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하신다면은 그나마 이러한 리스크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잘 알고 있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 번 경험이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뛰어난 매니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죠.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완벽한 예산 수립 방법을 위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해드렸었는데 거기서 평당가를 왜 물어보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를 건축주님들이 미리 알고 계시진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디자인을 보면서 이거 이쁘네요, 이거 이쁘네요, 이거 이쁘네요와 그것만 하시지 저희한테 막 연락을 주시거나 어디 다른 하우징 업체든 다른 이런 건축 박람회 가서 상담 받으실 때도 저는 뭐 어떤 외장재에 어떤 마감재를 쓸 거고 어느 지역에서 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다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면 더 정확하게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나오십니다를 더 정확하게 맞춰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정확한 지식이 없고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냥 그림이나 완공 사례를 보시면서 그냥 이 집 얼마 들었어요? 이 집 얼마 들었어요? 원하시니까 평당가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이야기 들어보시고 평당가로 왜 물어보시고 그걸로 예산을 잡으시면 안 되는지 그 점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백범수 매니저가 말한 것처럼 평당가로 계약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하고 그 전에 이제 내가 원하는 집이 어느 정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니까 적절히 타협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안에 적절하겠다라는 거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매니저들이 건축주님과 따로 상담을 통해서 원하시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이 이 시장 가격에 반영을 하면은 이 정도 규모가 적절하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오늘은 예산 설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 설정이 모두 다 끝났다면은 토지 구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토지 구매 전에 필수로 체크를 해야 될 리스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토지 구매하는 데도 있어서도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미연에 준비하고 방지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다음 이야기도 조금 기다려 주시고 저희 홈페이지와 네이버 포스트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각종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